다양한 근대과학, 그걸 저는 과학혁명계의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는 셈입니다. 과학혁명이란 얘기는 과학혁명, 영어로는 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해서 아주 표준 용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사가 전공이 아닌 사람인데 허버트 버트필드라는 사람이 1949년에 쓴 근대과학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대과학의 기원에서 그 과학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나 그 르네상스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서양 역사의 내부적인 변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과학혁명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요한 변혁의 전기라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그 역시 과학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17세기를 Century of Genius, 천재의 세기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의 한 챕터가 아주 Century of Genius라고 돼 있고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천재, 17세기를 대표한 17세기, 18세기를 대표하는 천재로서 12명인가 이름을 듭니다. 거기 12명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과학사에 빠져서는 안 될 만큼 유명한 과학자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럴 정도로 그 천재의 세기를 대표하는 것은 과학자다. 그래서 과학혁명이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가장 중요한 인류사를 변혁시키는 전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케플러가 가장 몽유병자 중에 진짜 몽유병자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갈릴레오보다 혹은 심지어 뉴턴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 케플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냐면 그때까지 모든 천체의 운동은 완전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에서 비로소 타원궤도라는 게 할 수 없이 발견됩니다. 케플러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타원궤도인지는. 그러나 저건 궤도가 타원이다. 타원이라야 설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는 그런 틀을 다시 제시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그런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케플러는 하늘에서의 천체의 운동을 그 설명하는데 타원 궤도설을 주장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하는데 일조를 크게 했다면 그 갈릴레오는 지상에서의 운동의 법칙을 가속도의 법칙이니 이런 그 관성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공헌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케플러의 하늘에서의 운동 법칙과 땅에서의 운동 법칙을 종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운동과 땅에서의 운동, 즉 천체의 운동과 지상에서 낙체의 운동 혹은 돌을 던지거나 할 경우에 일어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운동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뉴턴은 증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해하기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Universal Gravitation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그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길을 열어서 천체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이 모두가 한 가지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뉴턴의 발견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람의 머리가 대단히 현명하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를 쓰면은 세상에 모를 것은 아무것도 없이 분명해진다고 그 뉴턴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그 시대가 바로 이성의 시대, Age of Enlightenment, Age of Reason, Enlightenment를 계몽주의, 계몽사상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번역을 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Enlightenment는 광명사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직역에 가깝기도 하고 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명한 천지로 만들 수 있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인류를 구해내서 광명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뉴턴에 의해서 열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사람들은 굳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학혁명으로는 보통 베살리우스의 그 인체의 해부에 대한 그런 책이 나왔었죠. 1543년에 인체의 해부에 대한 책을 냈고 인쇄술이 갑자기 크게 발달해가지고 그 아주 선명한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인체의 해부를 소개하는 그런 의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라부아제의 특히 산화를 새로운
과정으로 산소와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그전엔 플로기스토문이라는 원소가 불이 타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산화 현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원소라는 것을 다시 정의하고 원소 분류도 하고 이런. 그다음 이제 생물학인데 스웨덴의 칼 린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명법이라는, 왜냐하면 생물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구상의 발견에서 수많은 동물, 식물이 알려지게 되죠. 그것은 이름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생물이 과연 어떻게 변해서 오늘날의 이런 다양한 생물 세계가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생물학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과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와 함께 그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니까, 그런 구성 요소를 소화하는 그런 사회 체제가 생겨나서, 그것이 바로 로얄 소사이어티니,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니,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현상금을 걸고 논문을 모집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발표도 하고, 이런 일이 모든 지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젤부르크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유명한 과학자를 초빙하고, 이런 일이 유럽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과학기술의 사회화라고 그럴까? 사회 구성체로서의 과학자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회 구성체의 과학자들이 1900년대에 들어가면 드디어 과학이라는 말도 만들어내죠. 그전까지는 대체적으로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이라는 말로 이해되었던 분야가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해되는 시대가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동서의 교류는 사실은 근대과학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근대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양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상상력에서 결핍되었다고 할까?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서양의 기하학적인 우주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케플러가 바로 그런 우주관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런 우주관은 플라톤 이후에 계승된 것이었고, 그런 기하학적인 우주를 상상하는 그런 노력이 서양 사람들에게 계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그것 자체를 뒤집지 않으면 우주관을 뒤집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뒤집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고, 그것이 모순이 자꾸 쌓여져서 드디어 그것이 폭발적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이 바로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 얘기를 여기서 좀 길게 했습니다. 지구상의 대발견은 서양에서 동양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진출하는데 크게 공헌을 한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소사이티 오브 지서스라는 예수회라는 수도사로의 단체죠. 캐톨릭의. 일본이 이제 근대과학을 제일 처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뚜렷한 공을 세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란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포르투갈 대신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고 캐톨릭이라고 해서 오란다 사람들, 파란 사람들은 신교가 돼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파란 상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교류만 허락을 해줬거든요. 파란 상관의 대표가 일본 쇼군에게 아련을 하러 문안드리러 해마다 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서양 사정을 일본에 소개해주는 책자를,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18세기 동안에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774년이 되면 동양의 근대과학을 전파해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보는데, 1774년에 바로 해체신서, 해부학책입니다. 해부학책이 일본말로 번역이 됩니다. 일본말로 4명이 번역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스키다 겐바쿠라는 사람이죠. 스키다 겐바쿠 등 3명이 번역을 해서, 이 번역은 화란어 책에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화란 말은 이미
박구후에서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배우라고까지 했고 사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이 18세기 초 일입니다. 18세기 초에 이미 일본에는 화란말을 배우는 것이 허락이 됐고 정식으로, 그리고 화란어 사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란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난각구라고 해서 난학, 화란학문, 화란말을 통해 가지고 서양 학문과 서양의 기술을 배워 익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일본 서해안의 대지망 나가사키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결과로 그 해체신드라는 해부학 책이 번역이 처음 됐고, 그거에 이어서는 계속 서양의 과학기술책이 번안이 돼서 일본에 퍼져갑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에 도착하자 즉시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해서 명치유신이라는 걸 하죠. 명치유신, 메이지 이신이 1868년에 일어나고, 1868년 이후 즉시 일본 사람들은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당시에 일종의 국무총리 비슷한 자리에 있던 친구인데, 이와쿠라 도모미가 사절단장이 되고, 그 밑에 3명의 부단장을 데리고 개국을 하자마자 1871년에 일본은 그 시찰단을 보냅니다. 107명인가 그럴 겁니다. 일본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근대화가 시작이 잘 되고, 말하자면. 그래서 일본은 1904년이면 나가오카 한타로라는 사람은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예 톰슨이 주장하는 원자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원자론을 외국 학회지에 발표합니다. 이럴 정도로 1900년 전후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인 과학수준에, 이미 근대 과학수준에 도달합니다. 서양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정화라는 사람은 명나라 때, 그러니까 1405년인가쯤에 이 사람이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탐험을 시작해서 중국을 떠나가지고 인도, 동남아시아를 뺑뺑 돌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하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과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천문현상입니다. 그걸 맡은 기관이 흠천감이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게 왕실 직속 기관인데, 그 기관이 결국은 1670년 정도 가면은 아담 슈알이라는 탕영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흠천감의 감정, 그러니까 대장이죠, 취후, 그러니까 국립관상대 대장을 서양 선교사가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대대로 중국 천문대, 왕립 천문대 대장을 맡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중국에는 그 서양 천문학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서양말을 배워서 서양책을 번역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중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관찰하면서 확실히 느낀 사실인데, 중국인들은 절대로 번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서양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예를 들면 매문종이라는 천문학자가 여러 가지 서양 천문학을 공부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수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그 과학이 크게 발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대과학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일이 없었죠. 들어오자마자 다 죽었죠. 우리나라에서 서양을 배우려는 노력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것이 1857년에 나온 최한기의 지구전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서양 마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그러니까 ABCD라는 걸 구경이라도 시켜본 최초의 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1857년에 가지고 있는 서양말에 대한 유일한 지식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빈약한 서양과의 교류였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중국과 일본의 서양 사람들이 스타게 와가지고 별걸 다 가르치고 있었고, 그 중에 1714년에 일본에서는 그 해체신서라는 화란 책을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런 시대였다. 이광수 1917년에 대표적인 소설이 매일신부에 나온 게 무정이죠. 무정의 마지막 대문구입니다.
세상이 참 불쌍하다. 저런 사람을 믿는 나도 불쌍하고 이 세상도 조선도 불쌍하다. 정말 1917년에 우리나라는 과학의 수용에 있어서는 0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불쌍한 나라였다. 그것이 바로 101년 전이네요. 여러분, 선조들의 현실입니다.